자, 그럼 바로 인포맥스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요일 날 맨날 1부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안지원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사실 우리 안 팀장님하고 유 본부장님 오늘 처음 보시는 거죠? 네, 네. 아유, 너무 미남이시고. 네. 좀 제가 한국 시장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네. 네, 우리 유 본부장님은 뭐 글로벌 투자는 워낙 잘 하시지만 또 한국 시장 궁금해하시니까 우리 아주 좋은 시작 기회인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우리 안 팀장님 우리 방송하기 전에 오늘 또 중요한 회동이 있었죠. 아, 네. 네.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무슨 약속이었죠?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탕수육을 네. 얻어 먹었습니다. 네, 예.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오늘 이제 방역 수칙 지키면서 둘이 조촐하게 탕수육을 제가 드디어 이제 대접을 해드렸는데 탕수육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장 빠졌는데 탕수육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어쨌든 탕수육이라도 기뻤으니까 다행인데 오늘 시장 간단하게 어떻게 좀 보셨는지 코멘트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수급이 너무 일부 종목한테 좀 쏠렸던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한 21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 10조 원 정도가 상위 4개 주에 쏠려 있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4조, 크래프톤의 2.2조, 카카오뱅크의 1.9조, 삼성전자 1.6조 이렇게 많이 쏠려 있었고요. 나머지들은 좀 의약품 업종 빼고는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끌어올렸습니다. 네, 여기가 속해 있는 의약품이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이 큰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 올랐고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인 SK케미칼도 오늘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강했던 이유는 식약처에서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임상 2상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면역성을 충분히 보여서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NH증권에서 관련 리포트를 내주셨는데 요거는 사실 식약처의 발표 이전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 NH증권 박병국 연구원님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올해 매출은 컨센서스 대비 한 10% 높은 1조 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1% 높은 4,850억으로 추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는 28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뭐 상한가 가면서 이 목표 주가를 훨씬 넘겼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승인이 된다면 연간 한 4천억 원대의 에비트 그 영업이익이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요. 지난주에 화이자와 모더나가 EU에 공급하는 백신의 단가를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각각 25%, 10% 인상 발표를 했는데 이마저도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국산 백신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니즈가 좀 식약처의 발표와 맞아 떨어져서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에 많은 수급이 좀 몰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보조 MC로 유 본부장님 계시지만 네. 우리 유 본부장님 하면은 또 글로벌 투자의 달인이신데 네. 또 MC로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또 아깝죠. 그렇죠. 지금 오늘 시장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한가로 뿜었는데 사실 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모더나하고 화이자도 주가 맞아요. 상승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혹시 관련해서 조금 코멘트 해주실 말 없으실까요? 네, 안 그래도 어제 오늘 새벽이었죠. 예. 그 한 3시쯤에 주가 보니까 역시나 모데나가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멘트 하나 올리고 지금 또 이 백신 자체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하는 게 모데나와 파이저니까 예, 두 개의 주가가 계속 뭐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어서 한국도 그렇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저는 사실 제가 부전공을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한 건 아세요? 또 그런 새로운 사실이 또 밝혀지네요. 또. 네. 했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분산 투자를 하는데 한국은 참 바이오 투자가 분산 투자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아마도 이제 부스터 샷이 조금 그 미국에서는 이슈인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3상에 처음 들어간다는 게 이슈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백신 예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한두 번 맞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매년 맞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목표 주가를 넘어가고 시총도 그 넘어갔잖아요. 네. 뭐 고평가에 대한 논란 이런 건 또 얘기가 없었습니까? 고평가 논란이요? 네.
와, 참 어렵네요. 그 CMO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다 주가 멀티플이 너무 높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100배가 넘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뭐 고평가를 논하기가 약간 애매한 수준이라서 네, 그래서 좀 오늘 그 NH증권 리포트가 사실 한 40장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좀 재미있었던 부분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아마 딱 보고서는 재미가 없을 텐데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여기 리포트에서는 이 화면을 보시면은 SOTP 밸류에이션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금성 자산에 멀티플을 부여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좀 참 재밌더라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성장 기업이 이 CMO에 지출을 하게 되는 캐펙스 투자, 이 시설 투자는 향후에 기업 가치 업사이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쓰이는 이 현금성 자산, 이 순현금에 멀티플을 적용해서 기업 가치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10배에서 한 20배 밸류에이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현금을 딱 1,000억만 딱 갖고 있는 이 기업의 기업 가치는 그냥 1,000억이겠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근데 이 기업이 만약에 CMO 사업에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 똑같은 1,000억이지만 그거의 가치는 10배로 쳐줄 수도 있다. 이런 쉽게 말씀드리면 요런 건데요. 사실 그 SK바이오사이언스의 SOTP 밸류에이션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SOTP라는 거는 일단 사업 영역별 가치를 각각 계산한 후에 합산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순현금이 지금 1.2조 원 정도가 있습니다. A 부분에 순현금이 1.2조 원이 있는데 이 기업 가치에 3.59조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순현금 1.2조 원 중에서 캐펙스에 투자할 2,656억 원 여기에 대해서 멀티플 10배를 적용을 했고요. 나머지 순현금 9,300억은 그냥 단순 합산해서 3.59조 원이 나온 겁니다. 실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케이스를 보면은 1공장부터 한 4공장에 대한 캐펙스 지출이 기업 가치로 연결된 게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보수적으로 10배의 기준을 사용해서 멀티플을 제공해서 이 밸류에이션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순현금에 멀티플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수주 노력, 두 번째는 트랙 레코드 확보입니다. 이 두 가지 달성이 안 되어 있는, 예를 들면 비어 있는 공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 멀티플 부여하면 안 되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사례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비용 대비 10배 밸류에이션도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네. 지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이게 SOTP가 자녀이익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뭐죠? 아니죠. 이거는 그냥 SOTP. 네, SOTP죠. 그러니까 주로 보시는 모델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밸류에이션 한 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적정한 밸류에이션 모델인가요? 이게 적용하기에? 뭐 제가 리서치 센터장도 했죠. 네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좀 가장 익스트림이죠. 네. 가장 이제 제일 비싸게 볼 때 쓰는 밸류에이션 모델이죠. 보통 이제 그냥 뭐 P나 PBR이나 뭐 ROE나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잔존 가치 모델 우리는 저희가 쓰는 건 그걸 쓰고 좀 더 가격을 더 높게 잡으려면 이제 DCF 모델을 쓰는데 그것보다 더 높게 잡을 때 보통 sum of parts를 쓰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바이오 업종이라는 게 사실 정말 저 신약이라는 이런 약들이 성공만 하면 맛있잖아요. 한 회사가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개 회사를 먹여 살린다면서요. 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뭐 성공한다면 당연히 10배? 뭐 그건 충분히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네. 네. 네, 사실 밸류에이션은 기업 그냥 한국말로 하면 기업 평가인데요. 사실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꼭 가장 전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어저께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기회를 준다. 모르는 사람한테. 네, 모르는 사람한테 맞아요. 그런 세일즈 전화 많이 전화가 옵니다, 왔어요. 요즘. 그래서 어떤 기업이냐고 했더니 내년도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당 4,000원에 사게 해주겠다. 그래서 한 8천만 원, 1억 원 정도 사이까지 투자를 받겠다. 근데 주식을 먼저 제 계좌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로 돈을 입금해주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내년도에 8,000원에 상장을 한대요. 공모가가. 물론 아직 증권신고도 제출이 안 됐지만 4,000원에 준다고 하면 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 기업 가치 평가를 해보지 않은 이상 이게 4,000원일지 아니면 400원짜리일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참 이거는 분명히 사기인데 이 전화를 받고 저는 사실 금융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건 사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 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직접 받기 하루 전에 또 제 고객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 똑같은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은 주식을 꽂아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알려줘도 되냐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심각성을 못 느끼다가 저한테 다음날 똑같은 전화가 오니까 아 이거는 좀 방송에서 널리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예, 사실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조금 그래도 업력이 되신 분들이라서 이제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주위에 환기를 좀 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주가가 4,000원이다 8,000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시가총액 이 사이즈가 기업 가치가 총 얼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네. 그냥 주가가 4,000원에 살 수 있고 내년에 8,000원 갑니다 이러면 대부분 혹할 수 있죠. 네. 아니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래서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행 주식수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네. 4,000원에 준다고 하는 게 기업 가치가 1,000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매출액은 뭐 1, 20억 1, 정도밖에 안 20억 나오는 네. 이런 회사여서 아, 말은 정말 내년도에 8,000원에 상장합니다. 4,000원에 살 기회 드릴게요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상장이 얼마 안 남은 주식을 반값에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주식에 꽂아준다. 돈 나중에 주세요. 이러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현혹되지 않으려면 또 밸류에이션이 중요하겠죠. 네. 예, 오늘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박사님 물어보셨잖아요. 예, 아니 이게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밸류에이션 상에서 뽑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그런 극단에 있는 그럼요. 모델을 써서 뽑아낸 그 목표 주가보다도 오늘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법했고요. 또 밸류에이션 얘기하면은 오늘 또 이 크래프톤 얘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크래프톤 오늘 상장했습니다. 네. 네, 역시 네. 시초가가 보통 이제 따상, 뭐 따 정도로 결정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거는 오히려 하락해서 시초가가 결정이 됐고요. 한 10% 하락해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는 더 많이 빠졌다가 결국에는 플러스 한 1% 정도로 마감은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 38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29만 주 매수, 23만 주 매수, 개인이 29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 공모가 49만 8천 원이었는데요. 이때 기준으로 앞으로 향후 12개월 기준 PER이 30배 정도가 됐습니다. 일본 넥슨이 한 20배 정도 되고요. NC소프트가 22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좀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는 이 단일 IP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지되기 어려운 밸류에이션이다. PER 20배 수준인 40만 원 미만까지 조정받는 경우에는 강한 신규 매수세 기대가 가능하다. 이것도 오늘 상장에서 거래가 되기 이전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근데 장 중에는 40만 원이 깨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공모주가 사실 굉장히 요즘에 핫했거든요. 근데 이 크래프톤 사례를 보고 나서는 이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대여급이다 해서 기대감들이 많았는데 기관주 수요 예측 때부터 사실 좀 말이 많았고 네.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 회사도 어쩔 수 없이 수요 예측에 들어갔다가 네. 네. 아 이건 너무 좀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좀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는 조금 뭐 저희도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근데 네, 오늘 보니까 그래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을 때는 꽤 저가 매수세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실적 자체는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해석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수급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나요? 기본적으로. 수급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거의 절반이 기관이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 네. 예,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개인적으로 딱 들여다봤을 때는 30배가 그렇게 비싼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 관련된 쪽. 근데 워낙 뭐 다른 글로벌 게임 회사들 다 들여다보니까 또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코스닥 서비스 업종 PR이 거의 90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평균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기관들이 전체 물량의 50% 정도를 내놓을 수 있는 상장하자마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수급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좀 주가가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게임 업종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흔히 다 알고 있는 기업들 빼고 이 크래프톤 같은 회사가 오랜만에 나온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사실 CNBC 그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크래프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들 너무 비관적이셔서 약간 좀 저는 컨트롤리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예, 좀 재밌게 봤었습니다. 근데 좀 희한하게 일본 넥슨이 조금 사업 모델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단일 IP에 좀 의존도가 높은 측면이 있는데 넥슨이 지금 한 20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딱 30배 상장했던 크래프톤이 한 20배 정도까지 내려오니까 확 매수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뭐 오늘 하루 첫날의 모습을 보고 좀 예단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수요 측에서 기관들이 락업을 거의 좀 안 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3개월, 좋게 보는 거 6개월까지 거는데 요거는 거의 그냥 뭐 락업 없이 갔기 때문에 아마 첫날 조금 매도세가 나왔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양봉으로 끝나서 주가가 플러스로 네, 끝났으니까 맞습니다. 시초가 대비로는 뭐 그건 한번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그리고 그 하루 차이로 상장했던 카카오뱅크가 오늘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기대를 했거든요. 10년물 금리가 좀 올랐더라고요. 한국 10년물 금리가 1.917 정도, 그리고 미국 10년물도 1.327. 그래서 소폭 올라서 은행주도 좀 오르겠다 싶었는데 카카오뱅크가 한 9%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중은행들도 좀 소폭 하락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오늘 좀 수급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왜 어땠죠? 네, 개인이 495만 주 매수를 했고요. 제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국인이 11만 주 매수, 기관이 88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매수를 했으면 누가 매도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네,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저 끝에 기타 법인이 네. 600만 주 매도라고 적혀 있죠. 이게 한 4천억 규모가 되거든요.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는데 이 주인공이 넷마블이었습니다. 보유 주식 중에 일부를 처분을 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처분을 한 거고요. 3,90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넷마블은 2016년에 917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3.74%였는데 이 중에 1.8% 지분을 팔고 한 10배 정도의 수익을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넷마블이 공시를 내기 전에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 이게 누굴까? 기타 법인 600만 주 누굴까 했는데 전 S24주를 알았어요. 이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보유 수량이 어렴풋하게 한 600만 주 정도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갖고 있는 거 다 내다 팔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공시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쪽이 나와가지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넷마블은 카카오뱅크를 언제 샀을까요? 갑자기 그게 너무 궁금한데. 2016년에 샀습니다. 16년에. 예. 선견지명이 선견지명이 있네요. 있네 진짜. 그러게요. 네. 사실 오늘 카뱅 움직이는 거 보면서 아니 오늘 이렇게 빠질 거면 어제 이렇게 왜 올랐나 오늘 빼려고. 하려고. 어제는 또 미친 듯이 외국인도 많이 사고 했었지 않나요? 네, 카뱅은? 맞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많이 샀는데 오늘 좀 장중에 또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걸 보면서 아, 역시 좀 고평가로 보는구나. 이 정도 가격대는 라고 생각했는데 수급 보고 오히려 더 산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직도 사는구나. 넷마블이 아니었으면 아마 오늘 많이 올랐겠죠, 주가가. 그러니까 카뱅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논란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즉 이제 이거를 은행으로 볼 거냐 아니면 플랫폼 기업으로 볼 거냐 이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조금 더 플랫폼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것 같고 뭐 국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봤자 은행이지. 왜냐하면 KB금융 그 네. 지주에 비하면 지금 거의 시총이 10조 이상 비싼 넘죠.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나 상당히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안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쪽으로 아, 볼수 저는 있을까요? 사실 그 플랫폼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은행으로 볼 수도 있는데 나머지 지금 카카오의 기존 플랫폼에 있는 사업들하고의 시너지가 중요한데 이 시너지를 카카오뱅크가 가져갈 수 있다면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카카오페이가 가져간다면 그러면 이거는 은행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사업들을 뱅크로 붙일 거냐 페이로 붙일 거냐는 사실 김범수 의장한테 완전히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관점의 차이긴 한데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는 분석의 영역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답이 내려져 있다기보다는 또 네. 카뱅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또 다른 네, 문제니까 불확실성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향후에 이제 어떠한 그 전략들을 실행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뱅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다른 뭐 개별 기업들 이슈들도 상당히 오늘 많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사실 어저께 저희 인포맥스 방송하면서 그 직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결정이 됐거든요. 네. 기존까지 삼성전자가 투자가 많이 딜레이가 됐잖아요. TSMC뿐만 아니라 인텔도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하고 TSMC도 엄청나게 큰 돈을 이제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예전에 이미 발표했었던 이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짓는 부지조차 아직 확정이 안 됐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삼성전자 가석방 이후로 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반도체 주들 뭐 공장 건설 관련된 장비주들 많이 시초가는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부 다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오늘 CRSA에서 나온 리포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온 걸 알고 있는데 네, 내용이 일단 어떻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언더퍼폼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매수에서 언더퍼폼으로. 네, 그동안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죠. ASP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IT 수요 폭발과 데이터 센터의 재고 축적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해오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좀 그럴 것이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CLSA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 PC와 스마트폰 OEM 업체들이 메모리 재고 구축을 덜 하기 시작했고 데이터 센터 재고 축적도 4분기 이후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4분기까지는 D램과 낸드의 혼합 ASP가 한 25%가량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CLSA.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30% 정도 하향을 하고 목표 주가도 86,000원 제시를 했고요. 하이닉스도 내년 영업이익을 60% 하향하고 목표가는 123,000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언더퍼폼으로 하향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매수에서 언더퍼폼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단계를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네. 매수, 중립, 언더퍼폼인데 또 이제 우리 유본 부장님 이렇게 모셨는데 네. 또 이 채팅창에서 본부장님 또 뷰도 또 많이 궁금해하시고 CLSA 보고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어떻게 좀 CLSA 요?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제가 CLSA에서 일을 했었죠 좀. 네, 한 2년 좀 넘게 했었죠. 네, 거기서 리서치 센터장 오퍼도 받았었는데 자극적인 리포트 많이 쓰시죠. 제가 기억하는 거는 CLSA가 코스피 4천 간다 그 리포트 나왔던 것 같은데. 옛날에 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최근이었나 보다. 올해나 예, 작년 나왔던 정도. 거. 예.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깎았어요.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되겠네 전략을. 네, 그래서 저는 뭐 아무튼 뭐 재밌는 것 같네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지금 예, 동시효과 지금 아직 시작 안 했는데 플러스네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좀 과격한 리포트를 좀 많이 써요 CLS에. 제가 기억할 때는 어떨 때는 그 소비 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쓰는데 택시 운전수를 애널리스트로 앉힌 적도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아무튼 재밌는 리포트는 많이 씁니다만 뭐, 네.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표현을 재밌는 리포트라고 하셨는데 뭐 이거 느낌이 오시죠?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네, 저희가 이제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까 뭐 대놓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사실 오늘 본부장님 요쪽에 앉아 있을 때랑 이쪽에 앉아 있을 때랑 좀 많이 다르시죠? 아 그럼요. 예. 네, 예, 저 이게- 뭐 전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 이게 MC 자리가 이게 쉬운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부장님 말씀 또 제가 중간중간 여쭤볼 테니까 네, 항상 이런 자극적인 외국계 리포트가 나오면 외국인 수급들이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오늘도 삼성전자도 외국인 매도세가 좀 컸고요. 36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8만 주 매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1.6% 하락했고요. 하이닉스는 3%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커머스하고 이제 유통업계에 지각 변동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하루가 다르게 뭐 M&A나 지분 투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페24도 그 중에 하나죠. 일단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적자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이버가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어저께 이미 소식이 나왔는데 어저께는 그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공시를 실제로 냈습니다. 2분기 일단 매출액은 컨센서스가 750억이었는데 696억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플러스 31억이었는데 마이너스 29억을 발표를 했습니다. 순이익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332만 주를 발행을 하고요. 발행가는 주가보다 조금 낮은 41,300원이었습니다. 증자대금은 이제 네이버의 자사주 31만 주를 현물 출자 받는 구조이고요. 지분을 이제 서로 교환하는 거죠. 네이버는 결국 투자한 금액은 1,370억 정도이고요. 이걸 통해서 15% 지분을 확보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어저께 사실 신문 기사를 통해서는 20% 지분을 확보해서 최대 주주가 된다였거든요. 근데 20%보다 조금 낮은 15%가 나와서 요거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쇼크 나온 실망감도 있을 것 같고 요즘에 항상 이런 M&A나 투자권 리포트가 나오면 그 전까지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재료 나오면 재료 소멸로 빠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한 몇 주 전인가 우리 카카오하고 네. 그 네이버하고 약간 이제 그 전략을 비교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사실 카카오는 그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다 이렇게 상장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네이버는 좀 약간 M&A를 통해서 뭔가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 카페24를 요번에 뭔가 좀 매입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CJ 대한통운도 비슷한 케이스죠. 네. 이거를 혹시 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거 카페24를 통해서 어느 쪽하고 좀 더 이렇게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지 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전자상거래 쪽이겠죠. 지금 글로벌 진출을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카페24는 이미 글로벌이 많이 퍼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네이버 쇼핑 안에 있는 사업자들이 이 카페24의 그 인프라를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경쟁자 관계였거든요. 카페24와 네이버가. 근데 이제 지분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이제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가 지분 교환하는 회사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개 이전에도. 뭐가 있었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확실히 이제 어쨌든 최근에는 약간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 상세가 조금은 주춤하긴 한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 주시장도 좀 이끌고 했었는데 네. 뭐 약간 카카오하고 네이버 너무 둘 다 커진 느낌이 들긴 하지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산업 전체를 좀 이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네요. 좀. 네, 그리고 또 다나와 같은 경우에도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요즘 굉장히 활발하죠. 다나와는 2000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컴퓨터 주요 부품 가격 비교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전 카테고리를 망라하는 종합 가격 비교 사이트 거의 플랫폼화가 됐는데요. 최근에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인터파크도 그렇고요, 카페24도 그렇고요, 스타벅스 코리아도 이마트가 지분을 추가 매입했죠. 그리고 뭐 당근마켓도 GS 리테일에서 또 200억 투자하고 시리즈로 또 한 1,800억 투자를 받는다고 했고요. 굉장히 지금 지분 투자가 활발하게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 자문사 선정 후에 티저 레터라고 하는 투자 안내서를 발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초기 단계죠. 그리고 매각 대상은 최대 주주 지분 30%에다가 특수관계인 지분 21%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 후보는 또 카카오와 롯데그룹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정말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미 제가 볼 때는 뭐 플랫폼 쪽으로는 확실히 자리 잡았고 네. 그 회사만이 경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롯데도 사실 빠지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남는 경우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보도 나오고 장 초반 11%까지 상승을 했다가 곧바로 또 재료 소멸 이슈인지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요. 장 후반에는 플러스 3.5로 굉장히 변동폭 큰 하루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스타컴을 이제 상장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스타컴 지분은 현재 이마트가 50% 갖고 있고요. 신세계가 26.8%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 FI들과 상장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하고요. 증권사들에는 입찰 제한 요청서 발송 계획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컴은 2018년에 사모펀드로부터 1조 원 투자를 받았거든요. 이때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2023년까지 상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행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스타컴이 상장을 할 때 기업 가치를 최대 10조 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추가 매입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마트가. 그 네. 이후부터 이마트는 뭐 이런 소식도 나오고 계속 주가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 쭉 얘기해 주셨는데 네. 부장님 혹시 국내 시황은 저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뭐, 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일단은 뭐 한 우리 5분 정도는 있을 것 5분 같아요. 정도 예. 있어요. 우선 아까 그 삼성전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좀 사고 있잖아요. 네. 네. 방금 외국인들이 모 회사 때문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많이 팔고 또 이제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일이죠. 네. 그러면서 약간 주가 흔들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한테도 뭐 이렇게 이 문자들이 오고 그다음에 댓글도 좀 달리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얘기하는 게 이제 내년 내후년이 계속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팔고 한국인들 중에서 특히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계셔서 그런 수급을 보고 있으면 저는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스마트해졌다. 예, 기관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까지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수급 자체가 보여주는 현상은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스마트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옛날 같았으면은 정반대 현상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참 지금 그 보통 PB 팀장님이시니까 네. 그 고객들이 와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전자나 그렇죠.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그 뭐 어떤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나요? 일단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려는 그 의지 자체는 너무나 확고하세요. 고객분들이. 그리고 공통점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거든요. 요거를 한 달 만에 수익이 날까 이렇게 보고 접근하시는 분은 정말 아무도 못 본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계속 어차피 갖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래 반도체 가격의 전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2023년도 이후로는 반도체가 상승 사이클로 갈 것 같고 CLSA 리포트에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적었냐면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4분기부터 내년도 4분기까지는 반도체 그 D램과 낸드의 평균 ASP가 하락할 거다. 혼합 ASP가 많이 25% 정도 하락할 거지만 그거는 뭐 단기 이슈고 그 이후부터는 상승을 전망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기로 본다면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94,000원? 97,000원 정도 갔었나요? 네. 그리고 지금 8만 원 초반이니까 사실 또 제가 알기로는 그 국민주가 돼가지고 500만 명의 주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올해 들어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셨거나 아니면 작년에 좀 재미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다 이제 들고 있어서 네. 오늘도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만 상한가라서 좀 그랬고 대부분의 시장 자체는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오늘 마이너스 종목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역시- 현대차, 기아차 많이 빠졌더라고요. 맞죠? 역시 우리 주식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형주가 좀 이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 됐잖아요.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외국인 코멘트나 뭐 이런 건 없었나요 혹시? 뭐 자료 나온 건 없었나요? 자료 나온 건 있었는데 네. 뭐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회사들이 있죠. 투자가 당연히 본격화 될 거고 의사결정이 조금 더 확실하게 될 거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 같긴 한데 시장에서는 사실 좀 냉정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오히려 소형주들이 더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시초가는 굉장히 좋았다가 정말 순식간에 하락해서 하락 반전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나침반님 모시고 더 좋은 말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또 우리 나침반님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나오시니까 또 다음 주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어제 제가 방송 보니까 금주 주요 이슈를 얘기를 해주시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내일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시던데. 오늘도 시간이 없네요. 예, 오늘 그거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8월 11일 내일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아마 이번 주 내에 가장 중요한 지표일 것 같습니다. 예상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 전월 대비 0.5% 상승이 예상이고요. 전월에는 5.4% 상승을 했었습니다. 2분기 물가 상승을 주도한 이 중고차 가격 지수가 두 달째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기대 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하반기 인플레이션으로는 조금 완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목요일에는 MSCI 분기 리뷰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7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예상치는 7.1%입니다. 전월엔 7.3% 나왔었고요. 그리고 8월 13일 금요일에는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상치는 81.2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고용 지표가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잘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거가 좀 더 생겼다 하는데 지금 이제 수요일 날 발표되는 물가까지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네. 아예 쐐기를 박는 형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안지원 팀장님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오실 거죠, 그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